자, 지금까지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 스케치도 설치해봤고, 그리고 그 아두이노에 실질적으로 RGB LED를 연결해서 그 LED의 출력도 테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LED를 사용하는 것은 다양한 정보를 LED를 통해서 표현해주기 위해서 LED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 LED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단편적이죠.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두이노에서는 다양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LCD입니다. 예, LCD는 말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디스플레이에는 텍스트나 또는 이미지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LCD는 주로 OLED라고 불리는 좀 고급 계열이고, 텍스트만 표시할 수 있는 LCD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저렴하게 텍스트만을 쓸 수 있는 LCD를 이번에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LCD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2C 방식의 LCD를 회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요 뒤에 검은 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LCD가 있는데, 요 뒤에 검은 게 붙어 있고 선이 4개로 줄어져 있으면 I2C 방식의 LCD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자를 다 꽂아야 되는데 너무 많죠? 예, 이렇게 4개로 손쉽게 꽂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의 단자에 보시면 GND, VCC, SDA, SC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VCC라고 불리는 것은 전원의 플러스 단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워에 5V에 연결해 줘야 되는 단자입니다. 그리고 GND는 마이너스 극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두이노에도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GND에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SDA와 SCL은 데이터를 전송해 주는 단자입니다. I2C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SDA, SCL이라고 하는 단자가 있으면 I2C 방식으로 사용하는 부품이란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I2C 방식으로 사용하는 부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회로를 좀 더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 보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SDA, SCL 단자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A, SCL 단자를 갖고 있는 I2C는 기본적으로 모든 부품이 다 동일하게 회로를 구성합니다. 예, 일단 먼저 VCC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VCC는 파워에 5V에 연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VCC 단자를 파워에 5V에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파워에 5V에 연결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GND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불이 팍 들어옵니다. 예, 이제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DA하고 있는 단자를 연결하는데요. SDA는 A4번에 연결합니다. 아날로그 4번에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SCL은 아날로그 5번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예, 기본적으로 모든 I2C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A4, A5, SDA, SCL을 A4, A5에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파일 중에서 LCD 베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LCD 베이직은 가장 기초적으로 LCD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예, 코드에서는 두 줄의 LCD가 출력될 수 있는데 그 두 줄의 글자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샵 include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LCD는 굉장히 많은 단자를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단 4개의 단자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것을 I2C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4개의 단자로 바꾸는 대신에 주소를 주고 그 주소를 가지고 아두이노가 인식하도록 해두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에서 주소가 OX2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주소입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LCD는 OX27이 아니면 OX3F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OX27을 써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주소를 OX3F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스캐너를 통해서 돌리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쓰는 것은 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팅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품은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없던 부품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없던 부품을 아두이노에게 인지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추가해 줘야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방법은 방금 보셨다시피 스케치에서 라이브러리 관리를 들어가서 집 라이브러리 추가하기를 통해서 해줄 수 있고, 주어져 있는 파일 중에서 리퀴드 크리스탈 I2C 마스터라고 불리는 zip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예,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미 설치되어 있다고 밑에 빨간줄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설치가 되면서 원래 소스코드를 열었을 때 검은색이던 리퀴드 크리스탈이라는 글자들이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라이브러리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부품을 아두이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명령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 명령은 이런 거야 라고 아두이노에 알려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확장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크롬에서 쓰고 있는 익스텐션 파일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코딩 프로그램에서 쓰고 있는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 이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et 커서 명령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set 커서 명령에서 0,0은 첫 번째 줄을 의미합니다. 앞에가 칸이고 뒤에가 줄입니다. 자,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자, 업로드 해보시면 파일이 업로드인데 저 에러 났네요. 에러 났는데 업로드 중에 에러는 거의 대부분 포트 잡지 않아서 나타나는 에러입니다. 포트 한번 잡아주고 다시 업로드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업로딩이 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자, 이제 정말 LCD에 글자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런데 LCD에 글자가 지금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LCD 뒷면에 가변 저항을 돌려서 밝기를 조절해야지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코드를 업로드하고 LCD를 바라봤습니다. LCD를 보니까 글자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또는 글자가 안 나타나거나 또는 네모 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밝기를 조절해야지만 잘 보이는 건데요. 그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은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여기 십자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브나 또는 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리시면 보이시죠? 점점 선명해지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돌리면 네모난 게 보이고요. 적당히 돌리면 적당히 잘 보이고요. 너무 반대편으로 돌리면 밝아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밝기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센서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센서는 주변의 환경을 측정하는 장치들을 말합니다. 그런 센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두이노는 주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산화탄소 센서, 산소 센서, 오존을 감지하는 센서,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센서, 미세먼지를 감지하는 센서 등 우리가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물질들을 감지하는 센서들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도 센서,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겠죠. 초음파 센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를 연결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데요.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전원이 작동하면 그 전원에 의해서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얼마나 많은 전류가 흐르는지를 가지고 그 값을 측정해내는 것이 일반적으로 센서의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전원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해주고 그 외에 나머지 한두 개의 단자는 데이터가 움직이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회로 연결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산화탄소의 회로 연결입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핀 뒤에 VCC, 그 다음에 GND, 그 다음에 D0, A0가 있습니다. D0, A0가 같이 있는데 D0는 디지털 방식의 데이터 전달선이고 A0는 아날로그 방식의 데이터 전달선입니다. 보통 하나만 쓰게 되는데요. 디지털 방식은 이산화탄소가 있다 없다의 정보만 줄 수 있고요. A0는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있다라고 하는 자세한 값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줄어드는 경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방식의 A0를 사용하게 됩니다. LCD에서 봤듯이 VCC는 5V, GND는 GND, 그리고 A0는 A0의 아날로그 단자의 0번인 A0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총 4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4개를 한꺼번에 아두이노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즉 아두이노의 파워 단자가 5V라고 적혀 있는 게 하나밖에 없고요. GND는 3개가 되지만 우리가 써야 되는 건 4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물론 5V가 여기 IO, REF로 적혀 있는 제일 위에 단자가 5V 단자이긴 한데요. 그래도 4개를 쓸 수는 없어서 여기 옆에 있는 이 브레드보드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브레드보드는 지금 현재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작은 것만 받으셨는데 이 작은 거에는 이렇게 5개가 밑에 철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이 5개에 꽂힌 것들은 다 하나의 묶음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2줄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줄은 VCC,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 한 줄은 GND,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거, 딱 그렇게 한 줄만 써서 아두이노에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수수 단자를 이용해서 한 줄은 아두이노의 5V, 또 한 줄은 약간 한 줄 띄웠습니다. 한 줄은 GND에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은 아두이노의 5V에 연결하고 한 줄은 아두이노의 GND에 연결하면 요 옆에 가로로 꽂히는 모든 선들은 전부 다 자동적으로 이 선을 따라서 아두이노로 들어가기 때문에 묶어서 아두이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두이노의 5V와 GND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이산화탄소 센서를 한번 꽂아 볼 텐데요. 자, VCC하고 GND에 먼저 암수선을 꽂고요. 자, 여기서 이제 VCC는 5V니까요. 자, 5V인 단자는 위에 5V 라인에, 자, 다음 걸 생각해서 딱딱 당겨서 꽂을까요? 자, 그 다음에 GND는 GND에. 딱 꽂는 순간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녹색에 불이 들어오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주게 되고요. 그리고 A0번 단자는 아두이노에서도 A0번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A0번 단자에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원이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얘는 작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A0 단자를 통해서 아두이노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점, 이산화탄소 센서는 기본적으로 히팅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기체들을 가열시키면서 검출합니다. 따라서 뜨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따뜻해져 갑니다. 살짝 뜨겁기도 한데요.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실 때 혹시나 행여나 입을지 모를 화상을 조심해서 바로 이렇게 손으로 만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조금 조심해서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휘발성의 기체를 감지하는 센서들은 거의 대부분 예열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분 이상 예열하여서 사용하시고요. 안정적인 값을 정말 원할 때는 24시간을 예열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예열을 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 회로를 연결했으니까 이산화탄소 센서에 코드를 올리고 이산화탄소 센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파일 중에서 CO2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CO2가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라고 되어 있는 CO2 파일을 열어줍니다. CO2 파일을 열어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센서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은 R0라고 되어 있는 값입니다. 지금 R0라고 되어 있는 저 값이 있는데요. 저 값이 이 이산화탄소 센서를 쓰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산화탄소 센서가 이 이산화탄소가 좀 저렴한 센서이기 때문에 초기 값이 좀 흔들립니다. 그래서 초기 값을 우리가 처음 값을 측정해서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값이 73.6인데 저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 이산화탄소 센서의 값을 측정해 봤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ppm 단위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0.03% 이산화탄소는 ppm으로 약 400ppm 정도 됩니다. 390에서 400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값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정도 값이 안 나오면 저 R0 값을 바꿔서 그 정도 값이 초기에 나오도록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R0 값을 키우면 키울수록 값이 더 크게 나오고 R0 값을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값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400이 안 된다. 그러면 R0 값을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초기 값이 400을 넘는다. 그러면 저 값을 작게 만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회로 보시면
이산화탄소 센서를 A0에 연결하였다고 코드에서 이미 선언해주고 있죠. 그래서 아두이노의 회로는 어디에 연결하더라도 코드에서 맞춰줄 수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시리얼 비긴이라고 하는 건데요. 시리얼 통신인데 센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쓰는 통신 방법입니다. 아까 방금 저 위에 있는 약간 돋보기 모양의 저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우리는 이산화탄소 센서의 값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요번에는 코드를 짜면서 조금 특이하게 루프 안에 CO2 가로가로를 넣었는데요. 저런 코드는 루프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O2 루프를 만들었고 그 CO2 루프에다가 지금 소스 코드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소스를 완성했습니다. 여러 개의 부품들을 사용할 때는 저렇게 소스 코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좀 더 관리하기 편합니다. 자, 포트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업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로드해서 업로드 완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봅니다. 예, 업로드 완료가 되면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 값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합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CO2 땡땡 하면서 이산화탄소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불사, 예, 23, 29, 51, 79. 제가 지금 잠깐 손으로 만지면서 값이 변하는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산화탄소에서 손으로 만지면 값 올라갑니다. 예, 손 근처에 있는 물질들이 감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올라갔다 손 떼니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초기값을 400 정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0 안 되죠. 그래서 400 맞춰야 되겠습니다. 일단 150 정도 올려보고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150 정도 지금 올려봤습니다. 자, 업로드 되는 동안 시리얼 창이 잠깐 멈추고요. 150 정도 올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44, 한 200대 나오네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또 다른 값이 나올 겁니다. 센서마다 다 초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제가 한 200 정도 올리면 400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00 정도로 올려보겠습니다. 예, 200 올리고 업로드 했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예, 432, 467. 어느 정도 400 근처의 값이 나오네요. 안정화되면서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조금 됐고요. 좀 더 미세 조정하고 싶으시면 뭐 195, 190 이런 식으로 좀 더 미세 조정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초기에 400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세팅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R0 값 조절해서 먼저 초기 값을 잘 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블루투스 연결을 해서 이번에 써볼 건데요.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이유는 기체의 농도를 측정할 때 그 기체들은 일반적으로 밀폐되어 있는 공간 속에 갇혀 있는 기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속에서 센서를 부착한 채로 아두이노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선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선들이 나올 수 있는 구멍들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그래서 블루투스라고 하는 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는데요. 예, 그런 블루투스 같은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아두이노에 전원은 그냥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USB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예 그 장치 자체를 밀폐된 공간 속에 집어넣어 버리고 그 공간에서 측정되는 정보는 블루투스를 통해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받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을 많이 씁니다. 그 공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리 통신인 블루투스 통신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블루투스 통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블루투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HC06이라고 하는 블루투스 단자고요. 휴대폰하고 사용할 때는 안드로이드 계열밖에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우리는 노트북하고 사용할 거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단자로 되어 있는데요. RX, TX, Receive the Data, Transfer Data,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자고요. GND, 잘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VCC, 플러스를 의미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아까부터 꽂고 있는 요 모어져 있는 단자에서 VCC 플러스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GND 마이너스 꽂아주시고요. 자, 전기와 정상적으로 연결되면 이렇게 불이 깜빡깜빡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페어링이 되면 이 깜빡깜빡거리는 불이 사라지면서 이제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RX와 TX 단자는 실질적으로 소스 코드에서 결정해 주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스 코드는 TX를 9번, RX를 10번에 연결하도록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TX를 9번, RX를 10번에 디지털 단자에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산화탄소 센서하고 블루투스를 동시에 연결했으니까요. 그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CO2 블루투스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CO2 블루투스라는 코드를 부르면 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코드와 CO2 센서를 사용하는 코드가 합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부분에 보시면 블루투스가 9번, 10번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이산화탄소 센서를 측정하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0 있으니까요. 아까 찾았던 R0 값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까 저는 200 찾았던 거 그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 밑에 보이면 My Serial Begin 115200 저거 115200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써야 됩니다. 밑에 소스 코드들은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코드들을 조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툴 한번 확인하시고 업로드 해주시면 별다른 에러 없이 잘 업로드 될 겁니다. 그래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자, 업로드가 완료됐으면 일단 시리얼 모니터를 열어서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500, 400 정도의 값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리얼 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블루투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컴퓨터와 노트북이나 PC와 블루투스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일단 장치를 잡겠습니다. 제어판에 열어보시면 저기에 장치라는 것이 보이고요. 그 장치라는 것에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결되는 블루투스 장치들이 밑에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의 블루투스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누릅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추가할 디바이스에서 블루투스 디바이스 추가할 거라고 블루투스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블루투스 검색을 하겠죠. 바이오 3이라고 불리는 것이 제가 이름을 바꿔놓은 블루투스 칩입니다. 여러분들은 HC06이라고 뜰 겁니다. 핀 번호는 1, 2, 3, 4로 초기 값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넣어주시면 됩니다. HC06에 1, 2, 3, 4 넣고 연결 누르시면 이제 제가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면서 밑에 보시면 페어링 댐이라고 나타날 겁니다. 보이시죠? 바이오 3가 페어링 댐. 여기도 보면 HC06이 페어링 댐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요까지 하시면 제어판에서 블루투스 칩을 잡아주는 것까지는 하셨습니다. 자, 이제 장치 관리자로 가서 저 블루투스 통신이 어디하고 맞붙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치 관리자를 열어보시면 밑에 포트에 가보시면 블루투스 직렬 링크 컴4 컴5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에 거가 일반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받는 용도고요. 컴5가 데이터 보내는 용도인데 경우에 따라서 저것이 반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빈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단 컴4, 컴5를 다 기억하시고 일단은 위에 게 우리가 데이터 받는 단자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퓨티를 열어서 이제 퓨티가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해주는 터미널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퓨티를 열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쓰는 통신은 시리얼 통신입니다. 그래서 저 상태에서 시리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억해뒀던 컴4 컴4.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잡힌 거에 따라 다르겠죠? 저는 컴4에 잡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소스 코드에 맞춰놨던 115200으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5200 이렇게 하시고요. 자, 밑에 오픈을 누르시면 이제 끝입니다. 사용하기 되게 쉽죠? 오픈 누르면 검은색 창이 나타나면서 CO2 땡땡 값, CO2 땡땡 값, CO2 땡땡 값이라는 값이 쭉 콤마로 나타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 데이터를 콤마로 표시한 이유는 콤마로 표현된 데이터들은 CSV 파일이라고 하는 로우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엑셀에서 CSV 파일로 갖다 붙이시면 엑셀에서 바로 통계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것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블루투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만들어야 될 과정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것들은 대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들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산화탄소 센서, 실제 이산화탄소 센서지만 휘발성 물질인 포르말데히드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센서를 넣고요. 그리고 그것을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데이터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근데 아두이노는 시켜놓으면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게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는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이용해서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만들어 본 것 중에는 교실, 특히 실험실에서는 다양한 유해물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시면 안 되겠죠. 위험하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방법들은 그런 유해물질이 나오면 그런 유해물질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빨리 대피하라고 경고하거나 환기시키라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입니다. 나오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교실의 다양한 환경들을 측정합니다. 온도, 습도, 미세먼지, 유해물질 등등. 예, 그것들을 데이터로 수집한 후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을 만들어냅니다.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판단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판단 카테고리에 따라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에 해당되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즉, 현재 상태로 간다면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70%다. 80%다, 90%다. 이런 데이터를 판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예측된 판단에 따라서 실험을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유해물질이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아두이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두이노를 이용한 장치들 또는 IoT는 또는 공학적 산물들을 이용하는 장치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부품들을 연결하여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이는 이 부품은 DHT11이라고 불리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재주는 부품입니다. 그러니까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재는데 최적화되어 있죠. 물속에 들어가 있는 온도 이런 것들은 방수된 것들이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고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센서입니다. 단자는 보시면 3개로 되어 있고요. VCC, DAT, G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CC는 5V, GND는 GND, 그리고 DAT는 데이터를 의미하겠죠. 얘는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기 때문에 디지털 라인에 꽂으면 되는데요. 소스 코드에서 몇 번에 꽂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소스 코드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저희 소스 코드는 현재 얘를 디지털 2번에 꽂는 걸로 현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2번에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먼저 VCC부터 꽂아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모여있는 데다가 VCC 꽂으시고 그 다음에 GND 꽂으시고 딱 5개라서 한 줄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전기를 꽂는 순간 빨간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전기 정상적으로 잘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디지털에 보시면 0, 1, 2에 있는 2번에다가 꽂아주시면 여기서 데이터를 잡아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습도 센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록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투명한 공간이라면 이 정도 화면이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아까 썼던 LCD도 마저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LCD도 마찬가지 저번에 연결했던 것과 똑같이 VCC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곳에다 꽂고 그 다음에 GND는 GND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꽂으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잘 연결되었다는 뜻이고요. 자, SDA는 A4번, SCL은 A5번에다가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어차피 소스 코드 안 올라가서 값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별 상관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소스를 업로드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회로 연결하시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얘네들을 좀 더 가지런히 넣을 수 있도록 나무로 된 프레임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빵판은 제일 위에 올리시면 되고요. 얘는 딱 한눈에 봐도 꽂는 자리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꽂고 나머지 센서는 적당히 놓으시고 아두이노 밑바닥에 잘 붙여서 글루건이나 이런 걸로 잘 붙여서 넣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합하는 소스 코드는 저희가 드린 파일 중에서 CO2 Bluetooth LCD DATT 11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예, 모든 부품 4가지 이름이 다 들어가 있죠. 저 4가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회로는 방금 만들었던 데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R0 값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온습도 조절하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죠. 온습도 센서는 기본적으로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 라이브러리 포함하기, zip 라이브러리 추가하기에 들어가셔서 저희가 드린 파일 중에 있는 DHT11이라고 하는 zip 파일, 압축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되면서 저 색깔들이 바뀌면서 코드가 정상적으로 먹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지금까지 썼던 소스 코드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합해져 있고요. 이제 습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금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업로드 버튼 눌러가지고요. 업로드 하시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이제 업로딩 중 메시지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나면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소스 코드가 에러 없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블루투스 상황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뷰티 열어봐야 되겠죠? 뷰티를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똑같이 우리가 쓰는 것은 시리얼 통신이고요. 아까 컴 4번이었죠? 여러분들 거 쓰셔야 됩니다. 115200으로 스피드 바꿔주시고요. 오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O2와 습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습도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저는 온도는 따로 나타나게 안 했는데요. 온도도 그냥 나타나게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보정을 안 해서 값이 이상한 걸로 나타나서 보정을 지금 이산화탄소 센서 값 보정해주고 있고요. 200으로 보정해주고 있습니다. 온도 센서를 출력하는 값은 제가 여기 코드에 넣어놨는데 앞에 샵 2개로 주석 처리해놨습니다. 슬래시로. 그래서 그 주석 처리 부분을 지우시면 온도도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산화탄소 값이 400대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467 정도 나오네요.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요. 습도가 66% 정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굉장히 습해서 이제 지금 습도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가을 날씨가 되면 습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 완성된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부품이 모두 연결되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4가지 부품에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로 불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그 값이 LCD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습도 센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단지 블루투스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페어링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전송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요. 퓨티를 열어서 블루투스를 사용하게 되면 저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더 이상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퓨티에서 데이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퓨티의 데이터가 나타나는 모습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들을 완성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3시간의 과정이 저는 현재 한 3일 정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개발할 때, 특히 공학적 산물을 개발할 때는 직접적으로 액션을 주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고요. 또는 예측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측과 분류 기능이 갖고 있는데요. IoT라고 해서 아두이노를 가지고 어떤 모터의 액션이나 또는 디스플레이 액션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주는 이런 장비들은 IoT 장비들이고요. 아두이노를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기본 밑에 깔리는 데이터로 걔를 사용해서 어떤 현상을 예측하거나 또는 분류해 줄 수 있는 방식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딥러닝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딥러닝과 유사한 형태로 구글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이라고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미지 쪽하고 소리 쪽을 분류해주는 영역인데, 실제 인공지능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이 분류 영역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성 분석, 그래서요, 인간의 감정이 지금 현재 어떤 글을 보면서 이 글을 봤을 때 이 글을 쓴 사람의 감정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구분해주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고객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이 고객이 지금 현재 우리 제품을,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마음인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좋은 도구가 되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의 분류 모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나 소리를 분류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분류된 인공지능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플랫폼이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건데요. 그 텐서플로우의 형태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 텐서플로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파이썬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이썬에서 그 모델을 가져와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델을 아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 되게 힘이 들겠죠. 인공지능 모델을 아예 만드는 건 되게 힘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 모델을 좀 더 쉽게 만들고 그것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것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방금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운로드된 텐서플로우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즘 보급이 많이 되어서 C 언어보다 더 많이 쓰이는 파이썬이라는 언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파이썬이란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를 사용하려면 우리에게 참 힘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노트북에 설치해서 내 노트북 들고 다녀야 되고요. 내가 어떤 공간에 들어갔는데 내 PC를 갖고 있지 않다면 또 쓰기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하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콜라보레이터라고 해서 줄여서 구글 콜앱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이 깔려있는 노트북을 빌려줍니다. 어떤 형태로 빌려주냐면요. 구글 드라이브에서 새로 만들기를 만들고 그 새로 만들기 아래 하위단에 구글 콜라보레이터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면 파이썬을 바로 코드만 집어넣고 실행시키면 실행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파이썬 노트북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빌리면 12시간 정도 쓸 수 있고요. 상당히 속도가 빠른 노트북을 대여해주는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버벅거리지 않고 코딩의 결과들을 잘 토해내줍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 티처블 머신, 텐서플로우, 그리고 콜앱을 연동해 가는 것들도 요즘 한창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접근해 갈 수 있는 좋은 경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단순하게 말하는 것만 갖고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긴 어렵겠지만 한 번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저는 이 구글 콜앱에서의 최대 장점은 구글 문서처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작업할 수 있고 코딩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좋죠. 그리고 작업된 문서를 사본으로 누구에게나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양한 프로젝트의 산물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칭해서 자료를 나눌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구글 콜앱을 쓰다 보니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R이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통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자주 쓰던 프로그램인데요. 이 R도 설치할 때 정말 뭐랄까 짜증난다고 해야 될까요? 귀찮습니다. 특히 윈도우 계정이 한글일 경우 깨집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계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구글이 콜앱을 만들면서 파이썬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저 같은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서칭하면서 찾아낸 결과 R도
콜앱의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지 구글이 오픈을 안 했고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예, 그래서 R도 실제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콜앱에서 R 사용하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콜앱에서 R을 쓸 수 있는 이렇게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주소가 나옵니다. 그 주소를 이용해서 나가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런타임 유형이 R로 되어 있죠. 파이썬이 아니고 그래서 R을 코딩할 수 있습니다. R로 지금 옆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저게 이산화탄소 그래프입니다.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아두이노 측정한 이산화탄소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래프를 그렸는데 단 지금 두 줄의 명령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죠. 이게 R에서의 최대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R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 식물을 두고 이산화탄소 농도 떨어지는 장면을 지금 측정한 건데요. 식물이 저렇게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합니다. 우리가 왜 녹지를 가꾸고 보존해야 되는지 정말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 데이터인데요. 저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R 쪽도 필요하다면 콜앱을 이용하여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든지 지금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해 보고 그리고 그것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내가 내한테 필요한 작업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나에게는 더 많은 무기가 있는 것이고 나는 더 높은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이렇게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름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고방법 중에 하나인 디자인 싱킹, 그리고 최근래 10년 동안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사용자가 늘어난 아두이노, 텍스트 기반의 코딩을 제가 이번에 보여드렸는데 블록 기반의 코딩과 텍스트 기반의 코딩은 결국은 블록을 사용하다가 텍스트로 넘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과감하게 블록이 아닌 텍스트 기반의 코딩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고요. 시간 관계상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 드렸지만 결국은 그 코드를 조금씩 남의 코드를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면 코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뛰어난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의 거대한 흐름인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결국은 데이터 싸움이라고 누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누가 더 좋은 데이터를,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의 베이스에 깔아줄 수 있느냐. 그러면 더 뛰어난 예측과 판단, 분류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아두이노는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도구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실에 있는 다양한 환경의 값들을 아두이노로 측정해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그 데이터로 인공지능의 밑에 베이스 데이터를 사용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교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오염물질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양질의 데이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최적의 도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머릿속에 넣고 우리가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나름 재밌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